어우, 보이시죠? 네. 이기상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상의 뉴스 공감 이기상입니다. 좀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만 미국의 한 판사가 재판 때마다 이 눈을 하얀 헝겊으로 가렸다고 하죠. 법정에 들어섰을 때 원고나 피고 혹은 증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판결에 영향을 줄까봐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공정과 균형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늘 생각하는 뉴스공감. 오늘 5시 브리핑에서는요, 자, 방금 전 프로그램의 시작과 함께 발사가 된, 누리호 발사 이야기, 우주로 첫걸음을 띄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안보리 동향에 관한 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북한의 소식, 그리고 8천만 원을 돌파한 비트코인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픽 인터뷰에서는요, 김홍걸 의원 연결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와 한반도 종전선언에 관한 견해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목요일마다 만날 수 있는 고정 코너 세상 속으로에서는요,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함께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뉴스 공감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애플리케이션 빵톡을 통해서도 실시간 글 남기실 수 있겠고요. 유튜브 이기상 뉴스 공감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뉴스 공감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자, 일단 뉴스로 분리한 거야, 정리하는 시간 지금. 5시 브리핑. 네, 5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맹현균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또 한 분 더 계십니다. 오늘 처음 여러분께 또 인사드리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 뉴스 책임져 주시는 배봉환 전 경향잡지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국장님과도 인사 나누기 전에, 네. 우리가 누리호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말 그대로 5시에 시작되는 그 순간에, 발사가 되었고요. 지금 발사체 1단이 무사하게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지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전남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에서 우주를 향한 첫 발을 떼었고요. 이게 지난 11년 7개월간의 이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사대에 섰던 터라서 좀 더욱 뜻깊은 시도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방송 오프닝 음악이 시작이 되는데 발사가 확 되는 순간 예. 소름이 확 끼쳤는데 말이죠. 일단은 이게 저희가 잠시 후에 본격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겠지만은, 예. 5시 지금 3분, 4분 향해서 가고 있는데 5시 한 16분 정도, 그러니까 16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 발사의 어떤 성공 여부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이 모사체가 분리가 되면은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말씀해 주신 대로 나오고 있고요. 네. 이 좀 나로호에 대해서 좀 누리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이게 1.5톤급 실용 위성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과거에 우리가 나로호 실패를 좀 한번 겪었어요. 네. 그때는 100kg급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동차로 비유하면은 예전에 나로호는 인형이 탔다면 이제는 좀 사람이 탈 수 있는 차를 만들었다. 이 정도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발사가 오늘 실패할 확률도 꽤나 높은 그런 프로젝트라고 얘기 들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시도를 우리가 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발사체가 한 번 쏘면은 회수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했어도 좀 아슬아슬하게 성공을 했는지,
아니면 좀 우리 기술이 넉넉하게 성공을 했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쏘고 예. 그 결과를 네. 경험해보는 수밖에 없군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그렇죠. 지상에서 실험을 해도 이게 똑같이 100% 환경을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 놓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쏘면서 경험을 하는 거다. 그래서 좀 실패를 해도 우리가 뭐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 올림픽도 예전에는 메달 못 따면 막 질타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4등을 해도 박수 쳐주는 이런 문화 많이 생겼잖아요. 달라졌죠. 예. 예. 좀 실패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결과를 잠시 예, 후에 예, 계속해서 5시 브리핑 이야기 나누면서 중간중간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봉환 국장님, 편집장님, 예, 나오셨습니다. 네. 자, 소개부터 해야 되겠죠? 예. 네, 저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에서 약 30여 년 이상을 근무하고요. 지난해 말에 퇴직했고 평화방송가는 우리 행복을 여는 아침을 통해서 제 목소리로 아마 익숙한 분들이 계실 거고 맞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이 들으시려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에는 뭐 그냥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가톨릭 실업인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경제인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네. 뭐 실업자로 좀 지내다가 또 이렇게 교회와 함께 호흡하라. 뭐 센티레 꿈 에클레시아 뭐 제가 이 모토기도 한데 네. 이런 말을 듣고 지금 이 스튜디오에 부름을 받고 나왔습니다. 네. 우리 이기상 앵커 반갑고요. 다 아시는 분들 맹 기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좋아하는 분 좋아하는 분이 또 저희 프로그램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예, 우리가 이제 누리호 얘기 지금 계속 나누겠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무사히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 지금 중계가 되고 있고요. 예, 첫 번째 뉴스 나눠보겠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로 가져온 소식은 북한이 SLBM 시험 발사에 대한 입장을 냈는데요. 외무성 대변인이 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질의응답을 한 내용인데요. 일단 눈에 띄는 대목은 미국을 의식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미 계획된 사업인 만큼 미국은 근심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특히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 주적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렇게 거듭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 SLBM 발사는 합법적인 주권 행사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이 비공개 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의 주적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거듭 밝히는 그런 예. 모습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례적으로 느껴진다라는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미국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국장은 북한에 직접 연락했다며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말했듯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도 했는데요. 다만 이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서는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뭐 SLBM이 발사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공방에 오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예전처럼 냉랭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북한 전문가들에게 좀 물어봤는데 네. 이 외무성 대변인 질의응답의 경우에는 좀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미국의 경우에도 레드라인이라고 하죠. 북한이 이번 이 SLBM은 한계점을 넘지 않았다. 아직 대화의 여지가 남아 있고 접점을 점점 넓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진단을 내놨습니다. 네. 배봉환 편집장님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저 아침에 뭐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보통 아침 기도를 하고 그리고 통상 뭐 방송 미사를 하게 되거나 또 주일 같은 경우 그렇죠. 평일에도 가끔은 미사를 하게 되는데 아침 기도 때마다 나의 그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주님의 평화를 이끌어 주소서 뭐 이런 기도를 우리가 바치잖아요. 네네. 근데 주님의 평화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역시 남북은 또 긴장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 2018년 4월 27일 그 판문점 선언이 있었는데 그게 좀 뭔가 좌절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 몰두하느라고 남북의 어떤 기도를 밤 9시마다 하자. 우리가 가톨릭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술 마시다 보면 또 잊어버리게 되고 네네. 뭐 저희도 그걸 가끔 챙겨서 기도를 합니다. 그 우리 미사일이라고 그러면 또 미사란 말이 그 라틴 말로 보내다 뭐 파견하다 이런 뜻도 있어서 그 미사일을 어쨌든 보내는 건데 그게 좋은 지금처럼 누리와 같이 우리가 발전을 위한 거면 좋겠지만 네. 그게 어떤 우리가 정말 주적 대상을 뭐 타겟으로 해서 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나 곤란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쨌든 기도를 통해서 평화를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자. 그 평화를 위한 기도 투쟁에 참여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간추린 사회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SLBM이라는 이런 잠수함에서 발사한다 그러면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고 물속에서 어느 뭐 나타난다 이러면 우리
갑자기 그렇다고 생각해도 하죠. 좀 당황스럽잖아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강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북으로 봐서는 정상적 합법적 주권 행사다, 뭐 자유권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그래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면은 썩의 마련이라서 어쨌든 너는 가지는데 왜 못 가지느냐, 뭐 약소국가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네. 그래도 없애야 된다는 게 우리 생각인 것 같고요. 그 뭐 농담처럼 하자면 우리는 그 오늘도 노동을 하면서 정말 헉헉대고 있는데 늘 헥헥대고 뭐 헥헥 이러니까 우리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네. 어쨌든 그 우리 헤어진 우리 이산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남북한이 빨리 평화롭게 되고 정말 추석이 지났지만 성묘할 무덤이 북에 있어서 연미사만 드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는 우리 제가 속해 있는 구상 기념사 앞에 시인 구상의 얘기가 떠오르는데요. 정말 하루빨리 긴장이 좀 풀리고 남북한 이 평화 프로세스 정부가 강조하듯이 이게 단계적으로 잘 시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전화 연결을 통해서도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 비트코인 또 얘기네요. 예, 많은 분들 투자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66,000달러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 기록 갈아치웠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다시 오르고 있어요. 예, 이 비트코인은 이달 들어서 가격이 50%나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가상화폐 투자 붐이 절정에 달했던 올해 4월 중순 기록한 종전 최고 가격인 64,000달러를 반년 만에 넘어서 신고가를 다시 쓴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가상화폐 열풍 우리가 생각할 지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난 5월 기도 지향이었죠. 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과 이 거액이 오가는 금융 거래의 세계가 서로 좀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무엇보다 금융이 규제되지 않으면 각종 통화 정책으로 조장되는 단순한 투기로 변질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는 일반적인 투자의 한 행위이기도 하고 또 어떤 쪽에서는 말 그대로 이것은 도박과 다름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이런 쪽에 대한 관심들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도 이 비트코인을 해봤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덕분에 저녁 한 끼도 얻어먹기도 했는데 저는 역시 진짜 농담 같지만 제 팔을 비틀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3분 이상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료도 찾아보고. 네네. 그러나 교황님이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금융거래의 복잡성에 대해서는 서민들은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 많고 개미처럼 저축만 해오던 사람들이 이런 갑자기 50%가 뛴다는 이런 투자 수단에 투자하기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자유시장 안에서 또 낙수 효과라고 우리가 트리클 다운이라고 말하는 그 위에가 넘치면 아래로 물이 쏟아질 것이다. 이런 이론에 대해서는 이미 교황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복음의 기쁨 53항에 보면 프란츠 교황은 배제와 불평등의 경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셨듯이 나이든 노숙자가 길에서 얼어 죽는 것은 기사화가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주가 지수가 조금만 내려가도 기사화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어쨌든 한쪽에서는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이런 쪽에 정말 투자하고 앞서가고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더 이상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사회적 불평등을 차원에서라도 좀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네. 네, 어제 민노총 파업도 있었지만 또 19세 우리 고교생이 실습하다가 죽은 사건이 있었지 여수에서. 않습니까? 네.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노동자들의 사실은 고통을 생각하면 이런 금융거래에 있어서 자본을 지은 사람들이라든지 또 앞서가는 사람들이 조금은 뭔가 배려해야 된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우한 편집장님의 또 말씀도 한마디 들었고요. 지금 현재 누리호가 계속해서 우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위성 모사체가 궤도에 투입되는 순간이 이제 16분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때의 이 성공 여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현재는 모니터 그러니까는 화면상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누리호가 만약에 좀 실패를 하더라도 이게 계획이 좀 더 있다고 해요. 네. 앞으로 추가로 4번 정도, 5번, 그러니까 오늘을 빼고 5번이 더 계획이 돼 있는데 점점 이렇게 더 큰 위성
그리고 2024년쯤에는 뭐 자력 민간주도 발사체 중대형 이렇게 해서 누리호 정도쯤 되는 발사체로 발사하는 시점 뭐 2027년까지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네. 지금 뭐 모사체 분리 후에 30분이 지난 그러니까 발사 후 30분, 5시 30분 정도 되는 시점에서 데이터 분석해서 성공 여부가 판단이 된다고 하는데 예, 함께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5시 브리핑 이번 소식은 집과 관련된 또 뉴스입니다. 예, 지금 서울 주택시장 변화 감지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 이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상승장이 끝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반면 대출 규제에 따른 매수 심리가 위축이 돼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반론도 있는데요. 이 반론은 두 가지 의견을 다 소개한 기사였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상승 추세든 하락장이든 변함없는 건 그동안 정말 비상식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사실이죠. 네. 또 집값이 소득을 압도했다라는 것도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이 점을 한번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이 GTX 광역급행철도 GTX라고 하죠. 이 GTX 노선이나 산업단지 개발 등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이 우리나라가 이제 토지가 사유화돼서 사적 이익으로 전환해서 생기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른 이유가 주변 환경이 이 공적 개발로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뭐 GTX 같이 뭐 생활 편의 시설이 생겼을 때, 네. 뭐 지하철 놓고 도로 깔고 학교 짓고 공원 조성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집값 상승의 이익은 사적으로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좀 과도한 불로소득을 얻었으면 뭐 혜택에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이 공정성과 과세 투명성을 이루는 방안인데 그런 인식 자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는 네. 뭐 이재명 경기시장과 관련된 이슈도 대장동 그렇죠. 이슈도 예. 같이 다 맞물려 있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땅이 존재만 해도 그러니까 사회가 함께 지출하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국방비, 뭐 치안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죠. 예. 근데 뭐 군대 없이 경찰 없이 우리 땅, 우리 재산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고대 로마에서는 그 땅 주인이 직접 군대도 가고 뭐 무기도 직접 구매했다고 합니다. 자기 재산 지키는 비용을 자기가 쓴 건데 좀 보유세를 이런 개념으로 봐야 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네. 자, 잠시 여기에서 뉴스 속보로 말씀드리자면 누리호의 위성의 모사체 분리가 지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지금 16분 정도가 될 거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모사체가 분리 성공에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네. 자, 이것이 이제 성공을 하면 상당히 성공에 가까워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분쯤에 이제 전반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성공 여부가 발표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집 문제는 뭐 대한민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네,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뭐 가을이 되면은 통상 집이 없는 사람들은 또는 집이 있어도 이제 겨울 준비를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 라이너 마리아 릴케 시에도 나오듯이 그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그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우스는 있어도 또 홈은 없다. 뭐 이렇게 집이 있어도 따뜻한 가정이 없다는 이런 시대에 그래도 집이 있다는 것 자체는 서울에 뭐 집이 있다는 청년들은 정말 그 민달팽이가 아닌 달팽이라고 집을 지고 다닌다. 뭐 이런 네네. 얘기도 우리가 있는데요. 우리 집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이 전수되는 공간이기도 했고 정말 어떤 따뜻한 보금자리였는데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대를 이어 살던 그런 시기는 정말 아득한 옛날처럼 되어가고 있고요. 집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그 거주가 아닌 재산으로 생각되는 지금 시대에서 우리 프란치스 교황님의 말씀을 새겨볼 필요가 있는데 가정은 가족 수에 맞게 품위 있게 사는 데 적합한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지닌다. 뭐 이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교황님은 매주 수요일 그 일반 아련을 할 때마다 신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제 시선은 늘 그렇듯 노인, 병자, 젊은이, 신혼부부에게 갑니다. 항상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시던데요. 네. 아마 내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실 듯하고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가난한 사람, 약자를 좀 바라보고 소외된 이들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뭐 저는 사실 집이 있어서 또 집 없는 때도 있었지만 제가 시골에도 집을 짓고 있는 상황이라서 배부른 소리 같지만 어쨌든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중계를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모사치가 분리에 성공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 대한민국에서 만든 뭐 발사체부터 시작을 해서 발사대까지 대한민국 업체들이 만든 그런 기업들이 만든 누리호기 때문에 더욱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좀 직접 보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 일대 발사 장면을 직접 보기 위해서 이 전남 고흥군 일대에 좀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네네. 예. 자, 지금 그 또 한 가지 뉴스 마지막으로 전해드리자면요. 그 어제 있었던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그 후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끝내는 수용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은 오늘 이 페이스북에 누구보다 전두환 정권의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의 진위는 결코 전두환에 대한 찬양이나 옹호가 아니었다. 대학 시절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을 무기징역 선고한 윤석열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독재자의 이 통치 행위를 거론한 건 옳지 못했다. 발언의 진위가 왜곡됐다면 책임을 돌린 건 역시 현명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무한 책임의 자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겠다. 더 나은 정치인이 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어제 뉴스공감에 출연했던 이준석 당대표도 이것은 확실하게 사과 표명을 빠르게 하는 것이 옳다. 뭐 이것은 뭐 이견의 여지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이제 오늘은 어쨌든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뭐 제가 올해 나이가 진갑인데 아마 윤석열 총장이 1960년으로 알고 있으니까 저랑 같은 동갑인데요. 같은 동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5.18에 대해서 저는 광주 신학교 2학년 시절에 그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로 네.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근본적인 시각에서는 사실은 많이 다르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래도 너무 그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분들한테 정말 그 안에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길래 그런 발언을 했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우리가 정치인하고 성직자가 한강물에 빠지면 정치인을 먼저 건져내라. 왜냐 한강물이 오염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우리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좀 이런 비난보다는 그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대선을 앞두고 좀 더 후보들을 냉철히 바라보고 그 서로가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리고 정말 사과할 건 빠르게 사과하는 이런 태도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네. 5시 브리핑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예,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 이 위성 모사체 이 분리에는 성공을 했고 그 누리호는 지금 이 비행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저희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이 배봉환 편집장과 좀 이야기를 나눴던 게 과연 이 과학과 좀 이 신앙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그 매스컴 그러니까 제2차 바티칸 공회의 문은 매스컴에 관한 교령이 인텔 미리피카 놀라운 기술이라는 건데 네.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놀라운 기술들을 체험하고 있죠. 그 인간 지혜의 결실은 하느님의 선물이다. 세계를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가르침인데요. 그 1979년 알버트 아인슈타인 탄생 100주년에 우리 교회는 그 갈릴레오 사건을 또 공정히 받아들인다. 예, 뭐 기동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요한 바울이 있을 때였는데 그 우리 사실은 교회가 과학과 맞서는 게 아니라 같이 인정을 하고 살아왔는데요. 13세기에 그 옥스퍼드 대학의 프란치스코의 수사 로저 베이컨은 광학 실험에 몰두했는데 당시에는 이게 불경건한 마술사로 뭐 취급되기까지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명종 뭐 이런 것도 중세 수도원에서 나왔다는 건 잘 알고 있죠. 그 우리가 1993년 대전 엑스포 때도 교황청 과학관이 운영됐었는데 그 과학시설에 대한 것도 있었고 또 1576년에 바람의 탑이라는 이 바티칸 천문대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이러니까 우리가 과학과 신앙 이런 쪽은 뭐 서로 맞서는 건 아니었고요. 그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도 역시 그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 같고요. 누리호원을 그 우리 중력을 이기고 그리고 하늘로 떠오르는 아주 장대한 모습을 여기서 저도 지켜보게 돼가지고 너무 반갑고 네. 가슴 벅찹니다. 막 떨립니다. 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누리호가 모든 프로세스를 발사를 위한 모든 프로세스를 나름 성공적으로 지금 마쳤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고 이제 잠시 후에 30분쯤에 전반적인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성공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는 듯한 그런 예. 상황이네요. 일단 뭐 1단이 분리가 5시 2분쯤 1단이 분리가 됐고 5시 4분쯤에는 이 위성 모사체를 보호하는 덮개 이 페어링이 분리가 됐고요. 네. 또 같은 시각에 2단 엔진 정지가 확인됐고 3단 엔진 점화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또 5시 6분 고도 500km 돌파했고 그리고 5시 15분쯤 이 더미 위성이 정상 분리된 것이 확인됐다. 이제 최종 결과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뭐 실패할 확률도 70% 이상 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로 성공으로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에도 정말로 또 멋진 쾌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뉴스부터 화가 나는 뉴스까지 이혜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자, 뉴스 초이스 오늘도 다양한 뉴스들 가지고 이혜은 아나운서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뉴스초이스 아나운서 이혜은입니다. 네, 오늘 이 첫 번째 소식은 저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종종 접하는 소식이죠. 경비원 갑질 소식. 그러게요. 이제는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만드는 뉴스인데요. 네, 첫 번째 뉴스초이스. 오늘부터 경비원 갑질 금지입니다. 금지. 네. 자, 입주민의 폭언이나 폭행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런 네. 경비원 고 최희석 씨의 사례도 있었고 예.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폭행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뭐 에어컨을 논다 뗀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공공주택 관리법 일부 개정안, 일명 경비원 갑질 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는데요. 경비원 갑질을 누구나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또 특히나 저희 뉴스공감 청취자 여러분들은 갑질이 뭔지 해보신 적이 없어서 더더욱 잘 모르시지 않을까 해서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갑질에 해당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를 부탁하는 행위, 또 경비실에 맡겨진 택배 등을 개별 세대에 배달해달라 이런 요구처럼 개인적인 허드렛 일을 경비원에게 시키는 행위 아하. 전반이 모두 금지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사실 공공연하게 많이 해왔던 거거든요. 경비원 분에게 대리 주차를 부탁하는 네네. 그런 행위 같은 경우에는 공공연하게 있어 왔는데 이것 또한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경비원 갑질 금지법에 포함이 되는 네. 사항입니다. 예, 이 금지법인데 이게 뭐 어기면 어떤 벌칙 같은 것들이 있나요? 네, 당연히 있고요. 네. 이 경비원 갑질 금지법을 위반한 입주자, 또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 주체 등에 대해서는 이 지자체장의 사실 조사 또 시정 명령을 거쳐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하. 네, 경비업자의 경우에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갑질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한 건 다행입니다. 하지만 맹점도 있는데요. 사실 경비원의 가장 주된 업무는 방범 그리고 안전 점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행 업무 범위에 분리수거나 택배 물품 보관 같은 업무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비 노동자들의 비판이 상당히 컸고요. 또 대리주차를 업무에서 배제를 시켰더니 그렇다면 경비원이 필요하지 않다, 자르겠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해서 네. 당분간은 좀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이제 실행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도 좀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네. 함께 더 사람답게 살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의 법이 나온 것이고요. 네. 예, 함께 도입 취지에 맞게 좀 실행에 잘 힘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참 많잖아요. 네.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닌데 이번만큼은 그 반대입니다. 두 번째 뉴스 초이스는 층간소음 배려, 손편지로 피어나는 이웃사랑입니다. 네. 이게 지금 우연하게도 네. 첫 번째, 두 번째 뉴스가 다 아파트와 네. 관련된 뭐 대한민국에서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워낙이 많고 네, 그와 그렇습니다. 관련된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자, 층간소음 어떤
따뜻한 소식입니까 이거는? 네, 이 소식이 알려진 건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인데요. 글쓴이는 아이가 쿵쾅거리거나 또 친구들을 데려와서 시끄럽게 하는 일이 좀 신경이 쓰였나 봐요. 비록 아래층에 살고 계신 할아버지는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은 없었지만 네. 항상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커서 감사하다는 손편지 그리고 친정에서 올해 첫 수확을 거둔 감을 들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댁에 안 계셔서 드리지는 못했는데 네. 외출했다가 돌아오니까 집 앞에 깜짝 선물이 놓여 있었다고 선물이 합니다. 놓여 있었다. 네. 어떤 선물이요? 이 앙버터 프레첼이라고 아시죠? 인기가 맛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 빵인데 네. 또 그런 빵, 또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피자빵 이런 맛있는 빵들이 가득 들어있는 봉투와 함께 편지가 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네. 남기신 선물인가요? 네, 직접 이 편지를 손편지를 써서 주신 건데요. 네. 이 편지에 담긴 문장이 참 명문입니다. 네. 읽어드리면 혼자 외롭게 사는 늙은이 시끄러움도 위안이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글씨까지도 멋지시더라고요. 저도 네네. 사진을 봤는데 또 누리꾼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대체로 부럽다 이런 반응과 함께 좋은 집 사는 것보다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게 복이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네. 또 배려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 이런 당부도 있지 않았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요. 뉴스초이스 내일 또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교착 상태인 남북 관계를 타개할 모멘텀이냐, 무의미한 보여주기식 이벤트이냐, 한반도 종전선언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번 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정치권의 엇갈린 시각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홍걸 의원과 함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홍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감장에 계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오늘 그 종합 국감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 모두 끝나는 건가요? 예, 지난주까지 해외에서 국감을 했고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이 종합감사 하면은 다 끝납니다. 네. 국감 기간에 이 북한의 SLBM 발사가 또 마침 이루어져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판의 소리들도 규탄의 소리도 많이 쏟아져 나왔었고요. 먼저 이 북한의 무력 도발 어떤 의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북한이 조금 요즘 부드러운 메시지가 나오면서도 또 동시에 무력 시위를 조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대화로 나올 생각이 없지는 않은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좀 처음부터 부드러운 자세로 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자기들이 좀 이 한국이나 미국 쪽에서 자기들을 얕잡아 볼 수가 있다. 네. 자기들이 아쉬운 입장이라 어쩔 수 없이 나온 걸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원래 그 강온 양쪽으로 이 전략을 쓰는 것이 그 사람들의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이었었죠. 예, 그렇죠.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읽어보려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겨냥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을 주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주권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남조선을 우리의 주적에서 배제되어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공식적이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를 배려하는 듯한 느낌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그런 좀 유화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네. 바로 이제 ICBM 발사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대한 어떤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보상을 해준다, 어떤 대가를 준다는
말뜻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네. 북한이 핵 개발을 해서 핵실험을 2006년에 한 이후로 4년 연속으로 핵실험이나 이 ICBM 발사를 안 하고 정지하고 있었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북한이 이 레드라인을 넘어서 위험 수준까지 갈 생각은 없는 것이고 네. 비핵화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니까 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네.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네네.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먼저 던져주자는 것이 아니고 네. 이 북한의 태도를 봐가면서 조건부로 하자는 것이죠. 그 인센티브라는 것에는 뭐 그 개성공단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개성공단 얘기는 조금 앞서 나가는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백신 지원 이런 것들은 한미가 협의해서 먼저 좀 통 크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북한의 태도를 봐가면서 뭐 금강산이 됐든 개성공단이 됐든 네네. 부분적 제재 완화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모든 것을 일단은 감안해 놓고 북한의 어떤 다음 스텝들을 지켜보면 좋겠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외통위 국감의 또 다른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한반도 종전선언, 상당히 여러 가지 야당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임기 말에 무슨 종전선언이냐, 다음 정부로 넘겨라, 뭐 이런 비판도 있던데 한반도의 종전선언 추진 시기 지금이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예, 종전선언 문제는 이미 2007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네. 미국 측에서 부시 대통령도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고 종전선언은 쉽게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물론 지금은 좀 그것이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미국이나 북한이나 뭔가 종전선언 플러스 알파를 원하는 그러니까 좀 계산이 복잡해진 상황이고 우리가 중간에서 좀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제 종전선언이 목적이 아니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가는 길에서 지나가는 과정이고 수단일 뿐이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뭐 임기 말 말씀하셨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통령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그분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물러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상황을 호전시킨 다음에 다음 정부에게 넘겨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 거죠. 네네. 지난주에 해외 국감 워싱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한국이 종전선에 자꾸 매달리니까 미국이 마지못해 협의에 응하는 모습이었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내 행정부나 미국 내 분위기나 어떻게 직접 파악을 좀 하고 오셨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종전선언이 필요하다. 종전선언을 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로 가는 수단으로 이용해야 된다 하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는 명분상 그것이 옳으니까 틀리다고는 말을 못하는데 네. 이제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줌으로 인해서 북한에서는 뭘 받아낼 수 있고 또 지금 이 미중 갈등 때문에 복잡해진 동북아 정세를 생각했을 때 어떤 영향을 거기에 미칠 것인지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사리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네네. 뭐 국회 외통위 박진 의원은 최근 유럽 순방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사람이 있었느냐? 통일부가 국제사회와는 동떨어진 종전선언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다른 나라에서 공식적인
종전선언 지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종전선언을 언급하면서 지지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의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이제 종전선언이 왜 필요한지 부분은 뭐 우리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될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한미일 정부기관 수장들이 지금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성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내일 방한 예정입니다. 한미 간의 종전선언 어떤 식으로 조율이 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종전선언과 함께 이 플러스 알파로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미국이 또 원하는 것이 있을 텐데 네. 그 둘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좀 조정자 역할을 잘 해서 이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성김 대표가 방한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구체적인 것은 뭐 발표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데,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좀 종전선언 문제가 네. 예전보다는 조금 더 이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내용이 어떤 것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 논의를 위해서 다시 남북 정상회담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야 된다라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당연히 좋은 일이죠. 네. 그렇게 해서 풀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코로나 문제도 있고 네. 이 지금 상황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김정은 위원장도 이 2018년, 19년에 이 정상회담에서 확실한 성과를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 뭔가 정상회담을 했을 때 손에 정상회담의 성과를 쥐고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보장이 없이는 쉽게 나서기가 힘들겠죠. 네네. 끝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 참석자 다음 주 로마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번 일정에는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만남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래전부터 방북 의사를 밝혀왔고 또 그리고 또 김정일 그 위원장도 교황과의 만남을 원한다는 그런 의사를 밝혀온 바가 있습니다. 자, 이 교황의 방북 성사 여부, 그 가능성 뭐 어떤 정도인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이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네. 이제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또 당연히 성사되면 좋을 일인데 이제 한 가지 걸림돌이 이 교황께서 어디를 방문하신다는 것은 일반 국가 원수들이 상대편 국가 원수를 만나러 가는 정상회담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국가의 천주교 신도들 또 사제들 이분들을 만나러 가는 게 최우선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해외 방문은. 네. 근데 문제는 북한에는 이 교황청에서 인정하는 사제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서 북한 정부와 이 교황청 사이에 있으면서 이 교황님의 방문을 조율하고 스케줄을 조정해주고 이럴 사람들이 없다는 게 상당히 문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자, 이런 난관들이 좀 잘 해결이 되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뭐 계속해서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실현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원걸 위원님과 함께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이야기 그리고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견해까지 함께 좀 부탁드려 봤습니다. 김원걸 위원님, 곧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솔직하게 전해드립니다. 리얼한 세상 속 이야기, 세상 속으로. 네, 세상 속으로 이 코너는요 매주 목요일 그냥 격주로 만나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5시 브리핑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분이고요. 제가 요즘에 자주 만나뵈서 좋은 분입니다. 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권연대 사무국장 오창익 루카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세상 속으로라는 코너의 첫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엔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사람보다 더 귀한 건 없는데 그 귀한 사람이 귀한 대접을 제대로 받고 있느냐를 좀 따져볼 겁니다. 네. 그래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또 구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좀 더 전향적으로 고칠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소식은요. 오늘이 경찰의 날이었습니다. 네. 예.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시작이 되었고요. 자치경찰제라는 것이 이제 시행된 지 100일을 넘기면서 그간의 자치경찰제 이 성과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인권연대 주최의 토론회도 열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나왔었는지 그리고 사실 자치경찰제라는 것 자체가 낯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니까요. 그 전에 오늘이 경찰의 날이고 경찰관들의 생일인데 네. 유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유래가 언제냐면 1945년 10월 21일이에요. 45년은 미 군정식입니다. 그러니까 미 군정청에 경무국이 생겼을 때를 기원으로 잡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경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부터 있었던 거죠. 좀 어색합니다. 네. 또 우리가 건국이냐 정부 수립이냐 이런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때 경무부가 만들어집니다. 네. 초대 경무부장이 우리가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체계에서는 원래 경찰 출신이었던 거죠. 그렇네요. 네. 예. 하여튼 그렇게 잡을 만한 계기는 여럿 있는데 왜 미 군정청에서 처음 시작했던 걸 잡냐 하는 좀 아쉬움은 있고요. 오래됐지만 바꿀 수 있는 건 바꿨으면 좋겠고 네. 오늘 주제인 자치경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자치는 우리가 익숙하죠. 교육감은 우리가 뽑습니다. 그래서 네. 시도별로 초중고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역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 공부하는 건 되게 비슷하지만 또 서울하고 광주나 대구, 부산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보자라는 게 이제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인데 네.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명실상부라는 말이 좀 떠오르는데요. 이름하고 실질이 같아야 되는데 이름은 자치경찰이라고 붙였습니다만 실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자치만 하더라도 서울시 교육감을 서울시민들이 선출합니다. 그렇죠. 경찰은 그렇지 않고요. 경찰은 또 경찰 공무원이 100% 순도로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은 국가직이고 일부 자치 업무를 수행하는 어정쩡한 그러니까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는 있지만 그거 말고 실질적인 자치는 아직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도 경찰은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이 3원 체제를 구축하여서 전문성을 높이고 생활 치안을 강화하고 있다. 라고 전했는데요. 네. 자, 지금 이제 자치경찰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대통령이 얘기한 이 말씀과는 사실은 이제 얼마나 같이 부합되어 있는가 또 이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수사 경찰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국가수사본부라는 걸 만들었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 구조 개혁을 통해서 경찰이 수사의 주체로 아직 미약한 수준입니다만 한 네. 걸음 내딛었고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다양한 경찰 개혁 활동을 진행한 건 사실입니다. 역대 정권에서 가장 많은 진전이 있었고요. 예전에 남영동 대공부실 같은 거 있었는데 그 거의 다 없앴고요. 네. 정보분실 같은
이 오로지 대통령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들 많이 없앴습니다. 그런 건 뭐 놀라운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의 권한을 내어놓는 것이니까요. 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자치경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치안 서비스들이 있는데 우리는 권위주의 시절에 익숙해가지고 경찰이 뭐 불신 검문하고 서라 그러면 서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런 데 익숙한데 네네. 사실은 경찰이란 조직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서비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죠. 근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제가 경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녹색 어머니회 같은 거예요. 앵커도 아시죠? 녹색 네네네. 어머니회. 녹색 어머니회가 뭐냐면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서 학부형들이 나와서 부모들이 이제 나서는 거죠. 근데 깃발 들고 뭐 네. 조끼 입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애들이 일종의 볼모처럼 돼가지고 당번이 되면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엄마 아니면 아빠가 가야 되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것도 안 되면 알바라도 써요. 맞습니다. 좀 체험이 있으시. 알바라도 써야 됩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정부가 너무 가난할 때 자유당 때 네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교통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모라도 동원해야 되지만 지금 그런 시절도 아니고요. 사실은 녹색 어머니에서 나와서 10분, 뭐 20명 이렇게 나와가지고 교통 안전을 담보하는 것보다는 가장 실효성 있는 건 정복 입은 교통경찰관 2명만 배치해도 확실하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제대로 해결 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국가경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어제 민주노총이 서울시 일대에서 집회 시위를 큰 했는데 일표가 있었죠. 예. 그러면은 지역에서 경찰력들이 경력이라고 그러는데요. 서울로 집중하고 뭐 경비를 나눠 맡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거꾸로의 모델, 그러니까 서울로 집중하는 거 말고 서울이 뭐 부산이나 대전에 가서 치안을 도와주는 모델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비 위주의 경찰 활동이 아니라 정말 맞춤형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경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것이 이 자치경찰의 본 뜻인데 이게 잘 안 살아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취지는 훌륭했으나 지금 실현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시스템 자체가 잘 갖춰져야지 거기서부터 뭐가 나올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건 인사권 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라고 각 시도에 만들었는데 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인사권이 없습니다. 인사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는 않죠. 물론 법률상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을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지만 뭐 지휘에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설명도 할 수 있고 보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경찰 같은 경우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경찰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답답함이 있고요. 네. 또 자치경찰위원회도 구성이 너무 답답한데 이 경기가 남북이 있어가지고 전국에 18개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자치경찰위원회에 상근자가 2명입니다. 위원장하고 상임위원이 있는데 네. 전부 남성이에요. 100% 순도로. 그러니까 치안 서비스라는 게 남자들의 요구나 남자들의 욕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녹색 어머니는 다 어머니들인데 또. 아니 뭐 남자도 나가지만 이름이 어머니죠. 그것도 네네. 약간 성차별입니다. 또 하나는 골목길 안전만 하더라도 네. 여성이 느끼는 것과 남성이 느끼는 것이 달라요. 저녁길이나 이럴 때. 그러니까 여성들이 요구하는 치안 수요를 자치경찰이 부응해 줘야 되는데 그럼요. 이 어떻게 모든 위원이 100% 순도로 남성으로만 구성될 수 있는가? 밸런스를 가져야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특정 성이 젠더죠.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된다.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권고적 효력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대놓고 안 지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도 문제고 제도도 문제이나 네. 이왕 시작했으니 지역마다 다른 치안 수요를 좀 적극적으로 알아내고 그다음에 귀담아 들으면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그 소음 저감 장치 있잖아요. 머플러 이런 네. 거 떼고 다니는 차들, 오토바이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거 단속해달라는 요구들이 있지만 이게 지역에선 많은데 전국 단위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 네. 작아 보이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달라는 게 요구이고 요청입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조금 더 변신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가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도 안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없는 것도 많고요. 의사록 같은 거 회의하면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않는 것도 많고 기본적인 공개 행정도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만 시민들께서도 경찰은 머슴입니다. 물론 존중받아야 될 머슴이고 우리와 같은 국민들이긴 하지만 머슴들을 쓰기 위해서는 주인들이 머슴의 활동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만 더 가져주시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민들의 참여가 또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그렇죠. 우리 동네에 치안이 이런 게 부족해 보이고 밤길이 무서우니 좀 대응을 해달라 네. 아니면 신호등이라도 달아달라라는 요구들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하시면 그만큼 바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알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 역사는 이날을 얼마나 기억을 하게 될까요? 예, 자치경찰제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앞으로 조금씩 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공정에 대한 이야기로 방송을 시작했었는데요. 이제 어제 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인터뷰 이후에 몇몇 청취자께서 또 공정의 문제를 짚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저희 제작팀에 앞서서 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도 인터뷰를 요청한 바가 있고 송영길 대표 측도 일정 문제로 출연을 유보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이기상의 뉴스 공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뉴스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CPBC FM